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김광균의 성어 부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성어 부군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호수입니다. 호수 이름이고요. 이 부군, 근처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 풍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빛이 비치는 이 겨울 호수가 나오고요. 이 풍경을 회화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강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거닐다가 황혼 무렵에 노을을 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있는 작품이에요. 김광규는 굉장히 중요한 작가고요. 우리 외인촌이라든가 와사 등 기항지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회화적인 심상을 많이 쓰고 도시인의 고독과 우수에 대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계열의 시를 주로 썼고요. 도시적 소재라든가 공감각적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내용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1년에 보시면, 자, 이 시는 특이하게도 이제 번호가 이제 1, 2, 3이 있고요. 그 안에 또 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차가운 겨울 호수의 모습이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겨울 호수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차갑고 날카롭고 음산한 호수의 전경이 나옵니다. 보세요. 양철로 만든 달이라고 합니다. 다른데 양철로 만들었다. 양철이라는 거는 이제 철판입니다. 철판. 그렇죠? 이 양철로 만든 달이 하나 수면 위에 떨어졌다. 비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양철의 의미는 이제 금속성이잖아요. 금속성. 날카로우면서 이제 금속적인 그 성격의 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달을 비유했고요. 차가운 겨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양철로 만든 달이라는 것은 겨울날 추운 달의 모습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달까지도 얼어붙고 차갑다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날카롭고 메마른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달에 함축된 정서와 유사한 쓸쓸함, 호젓함과 같은 다른 시에 보면 장만영이라는 시에 보면요. 순이 벌레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렸고 여서의 달빛과 정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부서지는 얼음 소리가 그렇죠? 청각적이죠. 이제 시각에서 이제 청각. 그러니까 감각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감각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부서지는 얼음 소리도 나고 날카로운 호적. 호적은요. 이제 원래 태평소를 뜻하는 악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태평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휘파람 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휘파람 소리. 그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처럼 옷소매에 스며든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호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스며드는 건 촉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각을 촉각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 감각의 전이, 즉 청각이 어떻게 됩니까? 촉각으로 전이 되죠. 이런 것을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 나열은 공감각이 아니라 복합감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이 전이 되는 거, 한번 이렇게 이동하는 거, 굴러서 이동하는 걸 이제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각이라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청각의 촉각화, 감각의 전이, 공감각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용어로 나오니까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지는 얼음 소리가 호적같이 옷소매에 스며든다. 여기까지 아셨죠? 자, 이 부분이 청각의 촉각화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다음 예언을 가겠습니다. 호숫가를 이제 쓸쓸히 거닙니다. 이제 화자가요. 해맑은 아주 맑고 깨끗한 밤바람이, 자, 밤바람이 이마에 서리는, 자, 이마에 맺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촉각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맺힌다는 걸 봐서 여울가 모래밭에 홀로 거닐면, 자, 홀로 거니네요. 다리 하나 수면 위에 떨어지는 모습을 봤는데 그 겨울 호숫가를 홀로 거니는 화자의 상황과 딱 어때요? 맞물리죠. 대응하죠. 그러면서 이 쓸쓸한 정서, 바로 요 쓸쓸함과 허전함, 외로움, 호젓함, 적적함, 적막함, 뭐 이러한 정서들을 같이 연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달뜬 밤 겨울 호숫가를 홀로 거닐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 자, 노을이 이제 있네요. 노을이 빛나고 있습니다. 음모래처럼 막 빛나고 있대요. 그래서 화자의 쓸쓸한 모습이 달빛 받은 호수를 어때요?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호수는 한 폭이 화려한 꽃밭이 된다. 자, 호수는 꽃밭이 된다. 그러니까 호수는 달빛을 받아가지고 화려하게 반짝이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호수는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또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이 호수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시된 게. 그래서 달빛에 비친 이 성호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어가 뭐다?
은모래와 꽃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연을 한번 총 정리해 볼까요? 예. 양철 같은 달이 비치죠, 호수를. 그래서 한 폭이 화려한 꽃밭에, 그쵸? 그리고 옷소매에 스며드는 얼음 소리를 날카로운 호적에 지금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철 같은 달이 비치는 호수를 한 폭이 화려한 꽃밭에 비유한 거고, 또 옷소매에 비치는 얼음 소리를 날카로운 호적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날카롭고 차가운 감각을 드러내는 거고요. 겨울 호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한 폭이 화려한 꽃밭으로 표현된 이 호수 모습에 양철과 얼음이 환기, 불러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날카롭고 차가운 감각이 연결됐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과 이러한 표현이 같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뭘 드러내려고? 겨울 호수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연이 중요한데 바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언어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 속에서 떠오른 영상입니다. 영상. 그러니까 여인 추억의 가지가지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억이 여였다는 얘기는요. 벌써 그 추억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인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죠. 이런 것이 뭐냐면 구체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형상화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구체화, 형상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끔 표현했다 이 얘기입니다. 가지가지엔. 가지가지라는 것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각가지, 각양각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억이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여였다는 것은 아련하다는 겁니다. 뚜렷하지가 않고 아련하고 아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아픈 추억을 지금 말하려고 이제 합니다. 과거의 추억, 의식이죠. 이런 추억을 시각화했다, 감각화했다 이런 표현들이 중요하고 의인법이 이제 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아득한 과거의 기억 속에, 그죠? 아득하다, 아련하다. 그리고 회화적 수법의 하나인 의식을 시각화했다. 이렇게 이러한 표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김광균 시인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조각난 빙설, 빙설은 이제 우리 설빙이라고 하죠. 이제 얼음 눈인데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다. 시각적이죠. 지난 시절 젊음의 추억이 파편처럼 흩어진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좋은 표현이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한 표현이네요. 자, 이제는 이제 2번 두 번째로 나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네 번째 언어로 볼 수 있는데요. 떠오르는 고양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낡은 고양이다. 고양이 낡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허리띠처럼, 그죠? 낡은 허리띠처럼 이제 보인다는 건데, 고향을 떠난 지 그만큼 오래됐고 아득하다는 겁니다. 먼 기억 속의 고향의 모습이란 뜻이에요. 낡은 고양이. 강물은 길게 얼어붙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띠처럼 강물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길게 얼어붙었다. 강물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올리는 겁니다. 고향을 떠올리고 이 강물은 결국 뭡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감정이입은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노을과 강물이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오늘 가실까요? 황혼의 차창에 서리는 풍경이 나옵니다. 황혼 무렵 차창에 서리는 풍경을 보여주면서 추억 속의 고향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차창에 서리는 황혼 저 멀리, 이 중간에 이 표시, 이 표시, 줄표는 이제 아득함이나 소멸의 이미지를 어떻습니까? 시각적이고 음성적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도, 줄표의 기능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노을은, 자, 노을은 나 어린 향수처럼, 자, 어렸을 때 향수라는 얘기잖아요.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다가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겠네요.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와서요.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많습니다. 모든 시험에. 그래서 아마 그 모의고사에 나왔던 고1 시험 중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고1 수준에서 그것도 이제 거의 중3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어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자, 노을은 나 어린 향수처럼 희미한 날개를 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과 추억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안타까움으로 이제 바뀜으로써 화자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화류법이 쓰였고요. 노을을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는 향수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요. 애상적 정서가 이제 환기,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수가 희미하다. 요 희미한 부분이 바로 애상적인 부분이 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연을 정리를 해볼까요?
강물과 노을은 이제 낡은 고향과 향수의 이미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얼어붙은 강물의 모습, 또 노을이 지는 모습, 각각 낡은 고향의 허리띠, 여기는 허리띠, 그다음 희미한 날개를 펴는 향수, 요거. 그래서 각각 이것을 비유해가지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한다. 그래서 그리움의 정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움이 더 중요한 정서예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그래서 앙상한이라는 건요,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엉성한, 그렇죠? 예, 이런 거죠. 잡목들이 막 자라는 숲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이로 한낮이 겨운 하늘이 투명한 기폭은 이제 깃발입니다. 깃발을 떨어뜨리고, 하늘이 깃발을 떨어뜨린다. 이런 표현들도 형상화, 그렇죠? 예, 구체화, 감각화 이렇게 되는 거네요. 표현들이 참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주 그냥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할 정도로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고 멋지네요. 푸른 옷을 입은 송아지가 한 마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림자를 바람에 나부끼며, 그렇죠? 예, 의인법이 썼죠. 예, 옷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서글픈, 자, 서글픈이라는 감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제가 이제 색깔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놨으니까요. 반드시 시험 볼 때도 꼭 동그라미를 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을 하고 논뚝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서글픈 얼굴을 한 거죠. 애상적 정서가 바로 여기서 불러일으켜지는 거고요. 송아지를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는 것과 연결지어 이해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바로 앞에 이게 이제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연결됐다.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이 문제에서 출제됐죠. 모의고사. 애상적 정서가 극복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문제 푸실 때 넘겨짚으면 절대 안 된다. 수능 시험이나 모든 시험 중에서는요,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는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똑똑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 똑똑한데 어떤 상황에서 틀리냐? 바로 선입견 때문에 틀려요. 선입견과 넘겨짚는 거. 그것만 없어도 아이들이 무리 없이 잘 풀어댑니다. 이 문제를요. 그러니까 선입견과 넘겨짚지 않는 그러한 그 접근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직 고1이고 또 앞으로 공부할 때 많은 문제를 대할 텐데요. 절대 넘겨짚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시면은 답이 다 뻔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서글픈 얼굴을 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극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술어 위주로 보세요. 제목하고. 아셨죠? 전체 제목하고 서술어만 봐도 뼈대가 추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시를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렵다 싶을 땐 서술어 중심으로 봐라. 그리고 제목을 같이 연결해 봐라. 그러면 쉽게 내용이 드러납니다. 자, 핵심 정리 가실까요? 이제 자유시 서정시고요. 제재는 이제 호수가 되겠죠. 달빛에 비친 겨울 호수 부근에 서경과 서정이 바로 주제입니다. 달빛에 비친 겨울 호수와 향수가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년에 발표된 거고요. 감각적입니다. 굉장히 회화적, 시각적이죠. 모더니즘적 성격이 강합니다. 자,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 첫 번째 장소에 이동했다는 시상당이 중요하죠. 장소. 공간이 이동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적 묘사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유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회화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심상은 쭉 나왔죠. 이렇게 이런 것 키워드를 확인하시고 청각적 심상도 소리 2개 나왔죠. 얼음 소리, 호적 소리,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각과 청각이 주로 나왔다. 물론 촉각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시제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시적 상황에 주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스며든다, 서 있다. 현재 시제죠. 그래서 겨울 호수의 쓸쓸한 풍경 등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아셨죠? 또 동일한 시어를 반복해서 리듬감을 형성했다 그랬는데요. 이제 틀린 말입니다. 노을이 물론 2번 반복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동일한 시어가 반복된 건 맞는 거예요. 하지만 리듬감을 형성한다. 보통 반복하면 리듬감을 주군요. 근데 이 시에서는 노을이 반복되었지만 리듬감을 주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짚거나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보통 반복되면 리듬감이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하셔서 답을 체크하거나 확인하시고 이해하셔야지 그냥 선입견이나 형식적으로 당연하듯이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달을 또 양철로 겨울 호수를 은모래와 꽃밭으로 비유했죠. 그래서 겨울 호수의 풍경을 아주 선명하게 묘사했습니다. 또 시각적인 영상으로 달빛이 아주 호젓하게 비치고 이 차가운 겨울 호수의 풍경을 아주 스케치하듯 그림 그리듯이 표현한 시입니다. 그래서 회화적 이미지 구사로 잘 알려진 이 시인 특유의 비유 형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 시인이. 화자의 감정의 기복을 행간에 따라, 그죠? 행간에 따라 유추함으로써 성허부군이라는 시의 겨울 호수의 풍경이 더 어땠습니까? 선명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달빛이 비친 이 겨울 호수의 풍경이 잘 그려진 거고요. 이에 따라 시적 화자의 감정도 기복을 보입니다. 또 달빛이 비치는 이 겨울 호수의 차갑고 쓸쓸한 풍경을 시각화했죠. 예, 그리고 시각의 장면, 이 시의 장면에서 시구가 스산한 분위기, 식구가 스산한 분위기를 환기하면서 애상적 정서를 또 심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각났다든가, 얼어붙었다든가, 앙상하다든가 이러한 단어들이 바로 애상적 정서와 스산한 분위기를 환기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시에서 이제 시상의 흐름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어요. 예, 숫자가 1, 2, 3이 나왔죠. 그 숫자로 구별된 3개의 장면입니다. 장면으로 나눈 거고요. 각 장면에는 다양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겨울 호수와 그 부근의 풍경,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성어 부근. 이미지를 활용해서 애상적 정서가 이제 불러일으킨다라는 거. 자, 첫 번째를 보시면 달빛이 비친 겨울 호수의 모습과 추억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얼음이 빛나는 겨울 호수 부근을 한 사람이 지금 홀로 걷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달빛이 비치는 겨울 호수의 차가운 모습, 즉 달은 곧 양철로 나왔죠. 여기서는 겨울 호수가 은모래로 지금 나왔죠. 호숫가를 거니는 고독한 모습이 나왔고, 여기서는 화려한 꽃밭으로 비유됐습니다. 여기서는 환상 속에, 기억 속에 떠오르는 추억의 영상이고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황혼 무렵의 차창밖 풍경과 향수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얼어붙고 노을이 떨어지는 장면을 본 거고요. 이 차창밖 황혼역 풍경이 떠오르는 고향의 모습 떠올리고 또 논둑의 풍경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어붙은 강물을 통해서 떠올린 고향 마을 또 노을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논둑의 풍경인데요. 투명한 하늘 밑에 논둑 위에 송아지 한 마리가 딱 서 있죠. 그 장면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해서 애상적인 정서를 환기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완벽하게 이 시를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마지막 요 정리 잘 정리하셔서 혹시나 학교 내신 시험에 들어간다 그러면 제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만점을 맞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